형은 좌익운동을 하다가 경찰 손에 죽고, 부인은 간첩에게 죽고, 자신은 부하에게 죽고. 이게 드라마틱하죠. 가슴에 총을 맞고도 아프다고 하지 않고,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제가 난 괜찮아라고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11.6 사건 발표할 때 그 대목에 나와서 이게 정말일까? 그래서 제가 총 맞아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총 맞았을 때 어떻습니까? 6.25 때 허리 관통상을 당한 손장래 씨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벌겋게 다룬 쇠꼬챙이로 내 몸을 확 쑤시는 것 같았다. 정신이 없더라고. 그런데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옆에 있던 두 여자, 신재순, 심수봉, 각하 괜찮습니까? 그 순간 등에서는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뭐 수건 찾을 여가도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등을 막았어요. 손가락 틈 사이로 마치 피가 샘물 쏟듯이 하더랍니다. 각하 괜찮습니까? 박 대통령의 답은 난 괜찮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신재순 씨의 이야기는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라는 뉘앙스였다고 했어요. 실내 화장실로 도망간 차지철이가 그때 경호실장이면서도 권총을 차고 오지 않았습니다. 실내 화장실 문을 빼꼼히 열고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난 괜찮아. 그 다음에 김재규가 들어와서 차지철을 사살하고 박정희 머리를 쐈습니다. 마지막 남긴 말,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여기서부터 저의 박정희에 대한 흥미는 직업적으로 11.6 사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지를 쓰니까 제가 행복해졌어요. 무슨 재미가 있습니다. 드라마틱합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62세에 죽었습니다. 그분 18년 집권했어요. 18년. 길다고 보면 길고 짧다고 보면 짧아요. 18년 동안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느냐? 좋은 방향으로. 그 비결은 뭐냐? 이렇게 점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정희는 교사, 혁명가, 군인, 그리고 경영자였어요. 그리고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여기에 최소한의 희생,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박정희가 몇 사람 죽였습니까? 북한식으로 100만 명 죽였습니까? 저 시리아처럼 한 50만 명 죽였습니까? 10,000명 죽였어요? 1,000명 죽였습니까? 100명 죽였어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죽인 거 있습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가 암살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최소한의 희생입니다. 왜 최소한의 희생이냐? 이분이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풀도, 동물도, 숲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산림 녹화 정책이 성공한 것은 이분이 진정으로 꽃과 나무와 숲을 사랑한 덕분입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걸 그렇게 땀을 흘려서 애착을 가지고 가꾸지 않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산림 녹화 해야 됩니다라고 끝나는 거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참기고 그렇게 안 하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인간성의 핵심은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생명 존중.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한 사람이다. 그것도 박정희를 연구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사였던 거예요. 교사. 교사가 가장 위대한 직업입니다. 교사. 위대한 사람은 다 교사입니다. 이병철 선생 교사입니다. 그분을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또 교장 선생님 인터뷰한 거예요. 교사. 교사는 힘듭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을 깨우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아들도 제대로 못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가르친다? 매질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저 김일성식으로 끌고 가면 편하죠. 편합니다. 또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식으로 국민들 속여가면 참 편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리고 깨우치고 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왜 하느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겪은 가난, 굴욕, 이것을 우리 민족이 겪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한을 민족의 한으로 승화시켜가지고 민족의 잠재력을 터뜨려가지고 바로 가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위대한 교사였습니다. 이것도 박정희를 연구하면은 얻을 수 있는 수입이죠. 수입. 덕입니다. 또 박정희를 경영자적 입장에서 연구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박정희를 연구하면은 위대한 기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를 연구하면은 성공한 경영자가 될 수 있어요. 박정희는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최고의 업적을 남기느냐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의 경영자입니다. 최고의 경영자입니다. 최고의 경영자. 여기는 느낌표가 한 5개 붙여도 됩니다. 그것을 항상 재발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제가 1971년 3월에 이분이 쓴 일기장에 한 페이지가 있었어요. 제목이 4대강 유역개발 재원 이렇게 됐어요. 한 장입니다. 한 장.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4대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입니다. 유역 인구가 1876만 명, 전국의 61.7%, 면적이 6.2만 평방킬로미터, 전국의 63.7%다. 앞으로 댐을 12개 만들어가지고 홍수 조절 용으로 쓰고 용수 공급 용으로 쓴다. 지금보다도 용수 공급을 3배로 늘린다. 상수도 공급량도 지금부터 3배로 늘린다. 주변에 있는 황폐한 산을 녹화를 한다. 등등. 공사에 투자되는 돈은 3,140억 원이다. 내자 2,566억 원. 외자 1억 7,900만 달러. 이렇게 하면 식량 정산 효과도 어마어마하게 볼 수 있다. 등등 이렇게 메모를 딱 해놨어요. 4대강 유역 개발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찾아가서 4대강 유역 종합개발을 찾아보니까 지금 한 페이지에 메모한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이것은 종이 메모지만은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국토에 그대로 실천이 됐습니다. 바로 소양강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잠수량이 제일 많은 인공호수가 어딥니까? 소양강댐이 29억 톤, 2등이 충주함대 27억 톤, 3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 번째가 그 말썽 많았던 평화이댐입니다. 그게 꽉 채우면 25억 톤. 네 번째가 대청댐 15억 톤. 그 다음에 아마 안동댐이 올 겁니다. 12개 댐을 만들었다 이거죠. 여러분 12개 댐을 만드는 게 70년대를 놓쳤으면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댐 하나도 못 만듭니다. 그러면 12개 댐을 안 만들었으면 여러분 지금 물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농사 제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70년대 10년 동안 한 겁니다. 이게 10년 동안. 그 시기를 놓쳤으면 우리는 물 부족 국가, 수도권에 2,500만 살 수 없어요. 중화공업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가능했느냐? 신비하죠. 이게 신비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유일한 업적이냐? 아니, 이게 유일한 업적이라도 돼요. 유일한 업적이라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은 이거는요, 10개 중에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하도 다른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제 나름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10대 업적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제 기준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첫째, 중화공업 건설. 두 번째, 의료보험 시작. 세 번째, 4대강 유역 개발. 네 번째, 새마을 운동. 다섯 번째, 자주 국방력 건설, 연합사 등. 여섯 번째, 월남 파병 및 중동 진출. 일곱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여덟 번째,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아홉 번째, 산림 녹화. 열 번째, 민족 문화 창달.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빠진 게 많을 겁니다. 빠진 게. 이거 하나하나가 보통 대통령 같으면 평생 업적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대중 대통령 5년의 평생 업적 하나를 꼽아보십시오. 뭡니까? 문명적 측면에서 오늘 문명을 이야기합니까? 뭡니까? 인천공항입니까? 인천공항은 노태우 때 시작한 거죠. 잘 생각 안 나죠? 노무현 최고 업적이 뭡니까? 제주 군항 군항 건설 추진입니까? 한미 FTA입니까? 문재인은 뭘로 기억될까요? 문명 건설이 아니라 문명 파괴로 기억되겠죠? 문명 파괴로.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공업국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라고 하는 기반을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만들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정책이 있습니다. 또 큰 정책의 기조가 있는 거죠. 첫째가 수출 입국 정책, 두 번째가 과학진흥 정책입니다. 과학진흥이 있어야 수출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국적 민주주의입니다. 이거요, 서양식 민주주의를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따라갔으면 불가능합니다. 권력이 분산돼가지고 안 됩니다. 한국적 민주주의, 즉 선경제건설 후민주화.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죠. 민주화를 먼저 해야 된다, 아니면 경제건설과 민주화를 같이 해야 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니다. 경제건설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자립경제를 해야 그 다음에 민주주의도 가능하다. 배고픈 사람이 무슨 민주화를 하느냐. 민주주의는 안 된다. 선경제건설 후민주화. 욕을 많이 먹었지만 이걸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했어요. 욕을 했지만 결국 이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제 뭐 여행도 많이 하시고 해가 한국 사람들은 세계를 보는 시각이 넓습니다.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먼저 하고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 있으면 한번 꼽아보세요. 민주주의를 먼저 하고 경제를 발전시킨 나라 단 한 나라만 한번 꼽아보세요. 한 나라. 민주주의를 먼저 하고 경제 발전을 하려다가 다 망했습니다. 소련이 왜 망했어요? 중국이 왜 망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경제건설이 먼저다. 그리고 개혁은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박부터 먼저 하다가 경제가 주저앉아버렸어요. 필리핀 우리보다 민주주의 먼저 한다고 했어요. 잘 됩니까? 우리는 사실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한 겁니다. 동시에 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선경제건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동시에 한 겁니다. 민주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성에서 그동안 실종되었던 네 가지 정신을 재발견했어요. 첫째, 해양정신입니다. 바다로 나간다, 해외로 나간다, 해양정신. 두 번째, 기업가 정신. 산업공상에서 산업공상 제일 핍박받던 장사꾼들이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올라갔습니다. 개혁가 정신. 세 번째가 상무정신. 600년 동안 조선조의 주자학적 통치 이데올로기 속에서 사대주의만 하다가 자주국방 해야 되는 나라로 바꾼 상무정신. 그 다음에 자주정신. 사대주의를 극복한 해양정신, 기업가 정신, 상무정신, 자주정신. 이것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우리 민족성에서 숨어있던 것을 다시 불러일으킨 겁니다.